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입니다. 이 시를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역시 백석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백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또 두보나 이백가치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백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백석이라는 작가는요, 193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시인입니다. 자, 1930년대라고 하면은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시에서 대다수의 시들이 일제강점기의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맥락, 반영론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면은 이제 1930년대 정도 되면 일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할 때였죠. 자, 이때는 시 경향이 어땠냐면 김기림과 정지용이 이끌어 나갔던 모더니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푸시는 이제 잘 배우지는 않는데요. 카푸시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시입니다. 이렇게 카푸시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이 실험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더니즘, 카프, 그 다음에 뭐 이상 정도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시를 썼던 그런 시기에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이 1935년에 이제 문단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석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요, 향토적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향토성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시골의 정치, 공동체, 고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저 향토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서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민족 전통에, 그래서 민족성을 지닌 향토성과 서구의 그런 모더니즘을 결합시킨 형태로 이제 시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백석 시인이라고 하면은요, 시를 조금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백석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1위로 많이 꼽습니다. 왜냐하면 백석 시인이 구사하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아름답고 뭔가 백석만의 그런 시 세계에 빠져들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시를 한번 이제 좋아해보고 싶다 하면은 백석의 이제 다양한 대표적인 시들을 읽다 보면 현대시에 되게 재미가 이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이 향토성하고 모더니즘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이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석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방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낯설어요. 왜냐면 뭐 경기 방언 같으면 지금의 표준어지만 평북 방언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평북 방언 특유의 느낌이 바로 민족성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백석이라는 시인도 월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좀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리지 못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시로 이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북 방언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이 여전히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현대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백석이 이렇게 평북 방언을 쓴 건 일제강점기에서 잃어버린 민족, 우리 국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지금 역시 또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모더니즘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감각적 이미지. 근데 이제 백석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특징적으로 쓴 게 후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후각
미각, 뭐 시각 다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 좀 후각이 좀 돋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장면화된 서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백석 시는요. 특이하게 이게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를 보면 너무 길다. 공부할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이렇게 백석 시를 보면은 여기에 인물도 있고요. 어떤 사건도 있고요. 배경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구조인데 장면화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특정 부분, 시니까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라는 인물이 뭐 고향에 더 떨어져서 이제 타지에서 뭔가를 뭐 떡국을 먹는다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장면 자체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면화된 서사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요. 이게 소재의 열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길어집니다. 근데 이 열거를 통해서 시의 기본적인 특징이 운율감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대상을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꾸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병렬적으로 묘사를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쓰이면요. 기본적으로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을 줍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가 또 이땐 당연히 굉장히 토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그런 아름다움, 율동감, 이런 말도 있었어? 이렇게 백석시를 지금 공부하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무엇? 음성 상징어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직유 위주의 직유법이 많이 쓰이고요. 특히 오늘 배울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도 제목이 뭐예요? 뭐뭐 가치죠. 이 직유법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직유 위주의 뭐가 많이 쓰이냐? 비유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백석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토주의를 띠지만 명료하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뭐 김기림이나 정지용이나 이상도 역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들이지만 그것과는 명료하게 구별이 되는 모더니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또 이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백석의 그 대표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적 경향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시들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고향과 집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에서 나오는 모티프들이 바로 고향과 집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향하고 집이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한 회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를 좋아한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에 대한 뭐가 있어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현재를. 왜? 이때는 일제강점기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우리가 가난하고 비탄스러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 어디로 자꾸 회귀하냐면 과거의 유년의 기억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집에 애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에 대한 도피의 장소로 쓰입니다. 이 점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는 백석이 뭘 많이 얻냐, 이제 음식이라던가 친척들이라던가 뭐 가족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위안과 따뜻함, 그 다음에 어떤 정서가 많이 나오냐면 공동체 정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정서가 현재는 어떻게 됐죠? 일제에 의해서 파괴된 거죠.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쓸쓸함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정서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시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참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비판점도 역시 있습니다. 현실과 맞서가지고 치열하고 능동적인 대결 의식이 조금 부족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에 역사적 의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는 뭐 주로 예시를 들면 이육사 같은 시인들이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대결하고 역사의식을 드러냈죠. 뭐 이상화 같은 경우도 후기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민중의 생활상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조금 단순화됐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약간의 이제 비판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백석의 대표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 그대로 제목이 고향이에요. 당연히 고향에 대한 거고요. 또 국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국수라는 것도 고향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을 상징하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근데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기도 약간의 그런 현실 도피가 많이 나타나는 시죠. 다음 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교과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백석 씨의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닥불, 이것도 어린 시절에 모닥불을 같이 피웠던 추억에 관련된 거고요. 백화, 그 다음에 여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시인데 제가 이미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여우난골주, 이것도 고향에 관련된 공동체 시고요. 또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가, 이 시가 굉장히 또 유명한 시인데 두보나 이백가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시를 공부를 하고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굉장히 시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석의 이제 대표적인 시들 정도는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를 좀 제대로 봐볼까요? 자, 이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는요, 1941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때 일제강점기 이제 극한의 시기였기 때문에 백석의 이런 쓸쓸함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백석이 만주 일대를 유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행시를 많이 썼는데요. 기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시를 썼는데 이 당시에 이제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기 시의 제목을 보면요. 두보나 이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가치라고 나와요. 이미 이 제목에서 시의 주요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보나 이백인데요. 두보 이백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두보하고 이백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최고의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시인 2명 하면은 두보 이백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두라고도 합니다. 이두 하면은 두보 이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 가면은 두보의 그런 뭐 건축상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두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두시연애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웁니다. 두보의 시는. 이백이 누구냐면 이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보랑 이백이 뭐냐면 가장 절친한 또 친구였어요.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유랑을 하면서 이제 시를 주고받고 서로의 뭐 시를 품격을 더 높였겠죠. 친구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최고의 시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가치라는 이 비유법입니다. 이건 직유죠. 두보나 이백 같은 누구겠어요? 나입니다. 이 시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 화자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타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제 타지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이제
설날이 돼서 이제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타지에 있으니까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슬퍼. 그 쓸쓸함이 마치 두보나 200도 유랑을 했으니까 두보나 200 같은 마음일 것이다. 두보나 200도 이렇게 쓸쓸했겠지. 쓸쓸함을 어떻게 하냐?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이미 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나타내죠. 현재의 시간. 이것도 이제 현재형의 이제 서술격 조사가 쓰였는데요. 정월보름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죠. 대보름 명절인데 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시간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나는 화자가 나왔어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화자의 상황이 나와요. 나 멀리 고향을 나섰어. 그 다음에 남의 나라야. 뭐라고 여기 확실하게 나와요. 쓸쓸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쓸쓸함. 객고는 객지에 있는 신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다는 탄식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탄적인 어미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서 어디로 되냐면 옛날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데 옛날은 뭐라고? 과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뭐가 된다? 시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 두보나 200을 생각합니다. 옛날 두보나 200 같은 이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이에요. 만주입니다. 시인도 도는 첨가의 보조사. 먼 타간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두보나 200 같이. 그래서 역시 두보나 200도 나랑 똑같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으니까 이 시인도 역시 나와 같은 처지였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이 되죠.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현재에서 이제 실현될 수 없는 가정이죠. 자,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억병은요 매우 많이 먹고예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가난해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대보름 명절에는 이제 새 옷이라던가 새 신이라던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명절 몇 번 되지 않으니까. 많아야 2-3번이니까.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이련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쨌든 가정의 상황이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지만이라고 역접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때요?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 먹고 있는 거야. 게다가 혼자야. 일가 친척이 없고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이 쓸쓸하다는 시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쓸쓸하다는 거를 강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과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하냐? 대조를 시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새 옷, 새 신, 떡과 고기 먹는 거, 이거는 뭔가 이제 고향을 떠올리는 거지만 지금 때 묻은 입든 옷,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뭐예요?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의식이 나옵니다.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타국에 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제가 나옵니다. 또 다시 옛날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자기가 먹던 거죠.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역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했듯이 이 두보와 이백과 나는 지금 같은 감정을 느끼는 동일시의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보나 이백은요, 백석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를 보면은 그 외국 시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독일의 마리아 릴케라던가 도스토옙스키 같은 말도 나오지만 노자, 공자, 도연명, 두보, 이백 같은 이제 동양 시인들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게 있어 두보나 이백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인데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받아? 위안과 위로를 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애써 위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거리에,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죠.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만 뭐가 있어. 가업집이 있어. 가업집은요, 집에서 이제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집에 가서, 이 가업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이 떡국은 바로 뭐냐? 조선. 그러니까 고향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석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에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국이라는 대상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라던가 상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이, 평소대로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역시 또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날은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방관을 찾아가서, 주막은 이제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거, 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중국 식당을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이 원소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떡국이라면 중국은 뭐겠어요? 원소인 거죠. 이게 약간 이제 비교가 되는 대상입니다.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느꾸어는요,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어떤 평복 방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석은 이제 방언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두보나 이백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 자손들도, 그들의 손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그들을 닮아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보나 이백 같은 경우도 그들의 이제 자손을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당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득하니 어때요? 슬펐을 듯이 나도, 화자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어때요? 슬플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이제 슬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탄이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죠. 이 정월 대보름의 명절인데, 그런데 거리에는 오독동이 탕탕 터지고 호궁소리 뺄뺄 높아서, 이거는 뭐냐면요, 오독동이가 뭐냐면 오독도기의 표기인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탕탕이라고, 이거 의성어인데 막 이제 불꽃놀이를 하거나 호공소리, 호공은 뭐냐면 이게 해금 소리입니다. 해금이랑 비슷한 악기입니다. 뺄뺄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어를 쓰면서 딱 시끄러운 거예요. 명절이니까. 지금 현대는 좀 덜한데 옛날만 해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불꽃놀이 많이 했죠. 그래서 나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리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 생각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거리에서 울리는 이 소리가 나를 더 쓸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모습은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내 쓸쓸함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내 쓸쓸한 마음은 역시 이 쓸쓸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려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어쨌든 이것은 옛날의 형식의 쓸쓸한 마음이다 라고 어쨌든 간에 이 현재 오늘의 나의 슬픔을 과거로 확장을 하면서 그 위대한 중국의 천재 시인들 이백과 두보 역시 이 날이 쓸쓸했기 때문에 나 역시 쓸쓸함이 어느 정도 이제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나 위안을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향을 떠올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쓸쓸함 자체가 뭐냐 두보나 이백이 어떤 이런 정서에 힘입어서 이제 아름다운 시를 남겼기 때문에 어떤 삶의 철학을 얻게 되는 시적 정조를 드높이게 되거나 자신의 시 세계를 확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는 이제 길지만 사실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를 풀어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제 화자의 정서 같은 게 굉장히 대놓고 드러나요. 계속 나 쓸쓸해. 나 외로워, 쓸쓸해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어쨌든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